자, 안녕하십니까. 체스터턴, 아, 오스독시, 오늘 14번째입니다. 미치광이의 치료라는 단락입니다. 정신병의 치료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그 지난 13번째에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그 핵심을 여러분들 잡으셨죠? 진리 추구, 그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잘 맞춰서 돌아가면서 정말 참된 것을 찾는다. 이 방식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의 사유하는 게 어디 길들여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당한 비유를 저 사람이 했어요. 그 런던 순환선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서 계속 타고 있으면 뺑뺑 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전체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런던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려면 일단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정신병의 치료는 그렇게 대화해서 그 진리를 찾게 하거나 본인 스스로 잘 궁리하여 바른 길을 찾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일단 내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 작용하는 게 의지와 결단,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믿음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계기가 필요하긴 한데 그 계기를 뒤에 이 사람이 이야기할까요?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본 그 영역 안에서 본다면 더 넓은 세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런던 순환선을 타고 뱅뱅 도는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충동이, 내부 충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보던 그 런던 순환선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풍경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앉은 채로 너 생각해봐. 요거만 다가 아니라니까. 뭐 여기서는 또 뭐 심심하잖아. 뭐 등등 그런 네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다는 아니잖아. 뭐 이런 정도 설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리 추구가 아니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게 그 체스터턴의 글을 따라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관점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맞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근데 저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의 행위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 어때서 그러냐 하는 것을 뭐 설명하려면 또 긴 이야기가 되니까 접어두겠습니다. 미친 사람, 정신병의 치료에서 핵심은 뭐 결단이다, 뭐 문을 닫는다, 그래서 내려온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은
13강에서 읽었던 패러그래프의 다음이에요. 63쪽입니다. 그거 바로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도 한번 읽어볼 만 해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경험이 많은 광인의 모습이다. 요 문장 자체만으로는 약간 깔끔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광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보통 광인이죠. 믿은 사람. 보통 추론을 잘하는 사람이고, 종종 성공적인 추론자이다. 추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다른 데 나온 표현을 따르면 음모죠. 일종의 음모론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너무 너무 좀 거칠다래 생각이 되죠. 그 전문가들, 지식인들 하는 거 그게 왜 뭐 음모고 왜 근거 없는 추론이라고 얘기하냐. 그래 생각이 들죠.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추론입니다. 자연 과학도 사실은 추론이죠. 다 추론에서 출발합니다. 실증으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증명이 된 거는 실증 맞죠. 근데 앞에 것을 이야기해, 이제 앞으로의 것, 미래, 그런 것들은 다 추론입니다. 그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자연과학도 그런데 교육이나 사회학, 경제학 이런 거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교육 전문가들이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추론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 꼭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은 그런 합리적인 추론도 가지 못하고 이 자본주의의 하수인 격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성공적인 추론자이다. 이게 좀 추론을 그럴듯하게 하면 성공적인 추론자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너무 거칠고 좀 냉소적이다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는 이성 속에만 파묻힐 수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이죠, 모두. 이성. 이성이 이성이 뭐냐? 그것도 우리가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뭐 칸트가 여러 가지 이성을 얘기했잖아요. 뭐 순수 이성도 있고 실천 이성도 있고 또 뭐 있죠? 몇 가지 있던데. 독일어로 페어눈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이다고 해서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이성적이었어요. 독재자들이 다 이성적입니다. 물론 광적인 사람도 있긴 있으나 나름으로는 다 이성적이에요. 이성 속에만 파묻힐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의 입장을 반대하는 일도 가능하다. 논리와 이성으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소피스트들이 그랬다고 하나요? 하여튼 정반대의 주장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로. 예,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아닐 수 있는 그 이성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고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죠? 뭐 정치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맞는 거 같고, 저 사람은 저 맞는 거 같고, 그렇다. 그럴 겁니다. 서로 반대의 입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반론은 좀 더 일반적이고 심지어 심미적인 견지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는 깨끗하고 밝은 감옥과 같은 한 가지 생각에 갇혀 있고 한 가지 지겨운 논점만 펴도록 갈고 닦인 상태다. 그것도 다 지옥이죠. 그냥 깨끗하고 밝은 지옥일 거죠. 감옥, 감옥. 깨끗하고 밝은 감옥과 같다. 한 가지 생각에. 그는 건강하게 주저하는 모습도 없고 복잡한 생각도 없다.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할 만한 이야기를 다시 이 사람이 반복해서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내가 머릿말에서 설명했듯이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교리의 도표를 제공하기보다는 이 번역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저게 영어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표, 도식, 교리의 형식일까요? 도표. 아,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교리가 흐름이 여러 갈래지 않습니까? 쭉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리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또 제거되고 남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연관되기도 하고 칭의론과 구원론의 관계, 교회론과 은사론 예를 들자면 그런 교리들의 서로 연관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론과 종말론 이건 뭐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그게 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창조는 첫 번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창조의 보존도 창조에 속하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도 창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와 그다음에 창조의 보존과 창조의 완성 이게 다 연관돼요. 완성은 이게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과 창조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교 교리의 도표 안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연관성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리 체계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많은 설교자에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주석을 많이 읽으면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 수준에서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여기 있는 걸 저기다 붙이고 계속 짜집기 해 나갈 수 있고, 그런데다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템들, 뭐 성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했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아이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넣어주고, 그리고 그 설교자의 어떤 진정성, 그런 것들을 그 바탕에 두면서 설교를 하면 뭐 회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죠. 그걸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목사는 대중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대중 설교자들을 대중들은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는 거니까요.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뭐 도덕적으로나 또 교양의 차원에서 괜찮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그 모이는데 또 더 많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중적인 뭐 입담이나 아, 그 진정성, 그리고 아, 이렇게 말해도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줄을 잘 타고 줄을 잘 서는 거죠. 이게 옆으로 이야기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아주 많이 존경받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목사 역할을 하는 게 줄을 잘 서는 겁니다. 자기가 에, 목회자로서 성공하겠다, 뭐 좋은 뜻으로라도요. 그런 생각이 있는 신학생이나 젊은 목사들이 있다면 존경받는 그 교계에서 존경받고 또 목회에 좀 성공한 그 교회에 가서 부목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뭐 목사에게 인정받는다기보다 그 좋은 점을 배우는 거죠. 어,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서를 최선으로 잘 부응시키면 그럼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거나 그러면 큰 교회에서 이제 지원도 받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 가더라도 어, 존경받는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런 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잘 결합되면 잘 나가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 교리 도표 얘기하다가 그쪽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 뭐 예, 조직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도그매틱스라고도 합니다. 교의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이제 그 체계를 이제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성경 구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구절은 음, 도구화될 수 있어요. 도구화. 그 표현이 맞나요? 그러니까 목회에 업적을 내기 위한, 그리고 좋은 뜻으로 신자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 텍스트의 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교리의 도표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교리 체계를 제공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지금 변증하고 있으니까 그 체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로이드 존스라는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이네요. 평신도 의사였다가 유명한 설교자가 된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영국에는 특별히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신학자들,
뭐 평신도 설교자들이 그렇게 뛰어나네요.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로이드 존스, 예, C.S. 루이스, 지금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끼친 체스터턴, 뭐 그 외에도 제법 많을 겁니다. 근데 독일 쪽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평신도 중에서 그렇게 손에 꼽을 만한 사람이 제가 아는 한 별로 없습니다. 참 영국이 좀 특이하네요. 로이드 존스 뛰어난 설교자잖아요. 좀 그분 정말 특이합니다. 근데 영국의 그런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특이하네요. C.S. 루이스도 특이하고 체스터턴도 그렇고요. 뭐 그 외에도 정식 신학을 공부한 영국 성공회 출신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다 좀 특이합니다. 좀 독일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 하나? 좀 경험론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좀 강해요. 아주 실질적이야. 실천적이고. 근데 독일 신학은 좀 관념적입니다. 참 뭐, 그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어, 로이드 존스도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는 교의학이다. 즉, 조직신학이다. 이 얘기에서. 그게 교리의 도표예요. 기독교를 변증하려면 이제 그게 저 필요한 거죠. 어떤 관점을 그려주기를 결심했다. 그걸 도표를 제공하기보다는 관점. 이 관점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친 자들을 정신 음, 치료해주는 위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신병이 뭐냐 하는 것을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광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길게 묘사했던 것이다. 나는 광인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대다수 현대 사상가들의 영향도 받는다. 그래서 현대 사상가들과 광인은 체스터턴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좀 구별을 했네요. 왜 구별을 했을까요? 다른 광인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광인은 그 전문적인 작은 영역 그 세계에 갇혀서 그 잣대로 온 세계를 다 재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현대 사상가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체스터턴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요. 1900년대 초, 하여튼 그 어간에 있었던 영국 사상가들을 가리킨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맞을 텐데요. 예, 여기서는 광인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광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제 광인은 미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죠. 근데 실제로는 그 작은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뭐 그들이 무조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세계 안에서의 메커니즘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대다수 현대 사상가들의 영향도 받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건 하여튼 광인이나 현대 사상가들이나 그 체스터턴에게서는 같은 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 번역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는데 뭐 좋은 영향, 나쁜 영향 같지는 않고 뭐 관련돼 있다는 뜻 같아요. 내가 한웰로부터 듣는 분위기나 이건 정신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런던 어느 곳에 있는.
처음 이 책 시작할 때 친구하고 같이 출판업자인가 길을 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 버스에 광고로 뭐 한웰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다고 하던가 그 정신병을 암시하는 건데 병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글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한월 한웰 정신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는 분위기나 어조를 오늘날의 과학과 학문 세계의 절반으로부터도 듣고 있다.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나는 광인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할 때,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광인에 대한 그 대상하고는 구별되고 진짜 광인을 가리키네요. 여기서는. 그러,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날의 과학과 학문 세계의 절반으로부터도 좀 헛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가 그런 건 아니고 반쯤은 헛소리 듣는다. 대다수 미친 의사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에서 미친 의사들이다. 그들은 우리 모두 우리가 언급했던 광대하고 철저한 이성과 위축된 상식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음. 여기서 의사들도 실제 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기보다 뭐 뭘 고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선생이죠 말하자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체스터턴이 미친 의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병 고치려고 하는 모든 그 현대 사상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의 의미에서 미친 의사들이다. 그런데 그 철저한 이성과 위축된 상식의 조합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수능 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볼 줄 아는 능력,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위축됐어요. 그런 조합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이성과 위축된 상식이, 위축된 상식. 이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미친 의사죠. 제대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죠. 표현이 재밌죠. 그 교수들도 그럴 수 있고요. 법관들도 그럴 수 있고, 뭐 검사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나름으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미치광이의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문가가 되는 사람에게 그 상식이 넓어지는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통 우리 인문학 공부라고 합니다. 실제 의사나 변호사, 뭐야, 법조인들을 비롯하여 의사 역할을 하는 자, 이제 고치는 거니까 개인과 사회를 고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문학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는 그게 너무 약해요. 예, 중고등학교 때 그러한 아,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고 예술에 대한 그 경험도 좀 많아야 되겠죠. 고등학교 아이들,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노래 합창 시간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수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한 가지 얄팍한 설명을 취해서 아주 멀리 밀고 나간다는 의미에서만 보편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좁은 세계에 갇혀서 그 얄팍한 설명, 그 전문 영역에서 얄팍한 걸 갖고서 그걸 이제 멀리 예, 세계를 재단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보편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저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약간 그 관점으로 이, 이 세계를 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의사라고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유물론 이야기 나옵니다. 유물론. 그 시대가 유물론이 대단히 강력한 사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의자라고 우리가 비판하는데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이 물질을 절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물론자로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맨날 복받자고 하니까 유물론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